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아버지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오늘은 좀 늦으시네. 영수는 부엌문을 열고 산 너머를 한번 바라보았다. 아침 일찍 터를 보러 나간 아버지는 빗줄기가 차츰 굵어지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비가 더 굵어지는데 큰일이네. 영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나무를 뒤적였다. 아버지는 풍수지리를 보던 이름난 직관으로 자리를 보러 나간 날이면 해가 져서야 돌아오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때 초가마당 쪽에서 사람 발소리가 급히 들려왔다. 영순아, 큰일이 났다. 영수는 사내를 바라보고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사내는 한참 숨을 고르듯 서 있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가 산에서 사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영순의 아버지는 산에서 벼락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영수는 산골짜기 외딴 초가집에 홀로 살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과 들을 다니며 흙의 마른 정도와 눅진함, 물길이 드는 방향과 바람이 머무는 자리를 눈에 익혔다. 영수는 자리에 서서 그 몇 가지만 보아도 오래 갈 터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아버지보다 풍수를 더 잘 본다 하였으나 영수는 묻는 말에만 짧게 답할 뿐 앞서 나서는 일은 없었다. 장날이었다. 영수는 장터에서 떡과 두부를 사 광주리에 담아들고 장터 어귀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람들 틈을 헤치며 달려오던 사내 하나가 앞도 살피지 않은 채 영순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아! 광주리가 기울며 떡과 두부가 장터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다. 먼지가 일고 지나던 사람들의 발길이 잠시 멎었다. 사내는 그제야 멈춰서 가쁜 숨을 고르며 급히 허리를 숙였다. 실례를 범하였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사내는 허리춤을 더듬어 엽전 한 양을 꺼내들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순의 손에 엽전을 쥐어주고는 사내는 더 말도 잇지 않은 채 다시 앞만 보고 달려갔다. 그 뒷모습은 장터 사람들 사이로 이내 묻혀 사라졌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엽전을 내려다보았다. 실례를 범했으면 제대로 사과를 하고 가야지. 엽전 한 양 던져두고 가면 다 되는 줄 아는가? 영수는 낮게 중얼거리며 광주리를 바로 세웠다. 떨어진 것을 다시 담고 돌아보니 사내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 무렵 사내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양에서 글을 배우며 지내던 병호였다. 아직 벼슬은 없었으나 과거를 꿈꾸며 학문의 뜻을 두고 있던 선비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는 며칠을 쉬지 않고 걸어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 병호는 숨을 몰아쉬며 대문을 밀어 열었다. 마루 위에는 김영감이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었다. 아버지, 김영감은 병호를 한번 보고 담뱃대를 내려놓았다. 왔느냐? 병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들었습니다. 김영감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밥을 들다 말고 갑자기 억 소리를 내더니 그대로 뒤로 자빠졌다.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끝내 숨을 잇지 못하더구나. 병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지난 봄에 배웠을 때만 해도 아무 탈 없으셨는데. 말끝이 흐려졌다. 병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때였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감의 첩, 단양이었다. 병호 왔느냐? 여기는 어쩐 일로 계십니까? 단양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다. 네 어머니 장례는 이미 다 치렀다. 내가 용하다는 직관에게 물어 묘자리도 가려두었으니 넌 걱정할 것 없다. 병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이었다. 영수는 장터에서 돌아와 집으로 가는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아낙 하나가 내려오다 영순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어이구, 영순이 아니냐?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 늦은 시각에 어찌 이리 오셨습니까? 아랫마을에 다녀오는 길이다. 근데 너는 어쩌다 이쪽 길로 올라오느냐?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오늘은 그냥 이 길로 가보고 싶어져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올랐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안하기 앞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말이다. 저기 보이느냐? 네 아버지 돌아가신 그 산자락 말이다. 영순의 시선이 산자락 끝으로 향했다. 그곳에 봉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영수는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언제부터 여기에 묘가 있었습니까? 안학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되지 않았다. 뜬금없이 사람들이 와서는 서둘러 파묻고 가더라고. 누구의 묘인지 아십니까?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 다만 몹시 서둘러 일을 치르더구나. 영수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학이 말을 이었다. 원래 저 자리는 묘 쓰는 데 쓰던 곳이 아니지 않느냐? 네 아버지도 생전에 그 근처는 들여다보지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영수는 낮게 답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안학은 더 묻지 않았다. 영순의 얼굴을 보고는 말을 삼켰다. 며칠 뒤였다. 영수는 장터에 나물과 약초를 팔러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늦추었다. 산자락 끝. 며칠 전 보았던 그 봉분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잠시 망설이다 영수는 그 길로 접어들었다. 근데 그 봉분 앞에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다. 도포 차림의 선비가 두 무릎을 모으고 앉아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없이 울고 있었다. 영수는 걸음을 멈추었다가 힐끗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길을 내려갔다. 해가 기울 무렵 장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수는 다시 그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전히 선비 하나가 앉아 있었다. 봉분 앞을 떠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선비는 바로 병호였다. 영수는 잠시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저기 선비님. 병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고 도포자락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영순의 눈이 잠시 멈췄다.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한참을 더 바라보다가 얼마 전 장터에서 부딪혀 스쳐 지나갔던 사내가 떠올랐다. 말없이 엽전 한 양을 쥐어주고 사라졌던 그 사람이었다.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전에 장터에서. 병호는 영순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기색을 보였다. 실례하오나 뉘신지요? 혹 저를 아시는지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이 조금 떨렸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전 장터에서 제 광주리를 쏟게 하셨지요. 그리고 엽전 한 양을 두고 가셨고요. 그제야 병호는 장터에서의 일이 떠올라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 그때는 참으로 실례를 범했습니다. 영수는 봉분을 한번 보고 다시 선비를 보았다. 근데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리 오래 머무십니까? 낮부터 계신 것 같던데. 병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병호는 말끝이 흐리며 소매로 눈가를 눌렀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어찌 이 자리에 묘자리를 하신 겁니까? 한양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내려왔을 때는 이미 장례가 끝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묻히셨더군요. 영순의 눈길이 봉분 아래 땅으로 내려갔다.
선비가 말을 이었다. 집안에서 용하다는 직관을 불렀다 합니다. 이 자리가 혈이 맺힌 곳이라 아주 좋다 하였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순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혈, 풍수에서 말하는 혈이란 사람이 묻혀 산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는 자리였다. 허나 이곳은 기가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수기가 눌어앉는 터였다. 영수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이 터가 그리 좋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호가 고개를 들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영수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영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내려가시지요. 이 근처는 해가 지면 금세 어두워집니다. 선비는 그 말에 잠시 봉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봉분 앞에 한 번 더 절을 하고 말없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터벅, 터벅. 발걸음에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영수는 몇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봉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여기는 묘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병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저녁상을 물리고 있었다. 기침을 한 번 하고는 담담히 병호를 보았다. 산에 다녀왔느냐? 병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몇 자리 말입니다. 아버지의 눈썹이 잠시 꿈틀했다. 왜 그러느냐? 그 자리를 어찌하여 정하신 겁니까?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장례며 묘자리며 모두 단양이가 맡아 치렀느니라. 아버지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단양이가 용하다는 직관을 불렀다 하기에 그런가 보다 했을 뿐이다. 그 사람이 그 자리가 좋다 하지 않았느냐? 병호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그 자리가 좋다 하였습니까? 아버지는 병호를 힐끗 보며 말했다.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인데 옆 고을이며 이웃 마을까지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이름난 직관이다. 그 사람 말이니 틀릴 리가 없지. 병호는 더 묻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이 가볍지 않았다. 그날 밤 병호는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영순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터가 그리 좋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불을 밝혔다. 불빛 아래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용한 자라면 대체 왜? 잠시 후 병호는 마음을 정했다. 그 묘자리를 일러주었다는 그 직관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다음 날 병호는 그 묘자리를 일러주었다는 직관을 찾아갔다. 직관은 병호의 말을 끝까지 듣더니 잠시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병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자리가 좋다 하셨다 들었습니다. 직관은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나 참, 선배님. 아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소이다. 분명 용하다는 직관이 그 자리를 일러주었다고. 직관은 단호히 말을 끊었다. 그댁첩, 단양이 찾아왔소이다. 다짜고짜 묻기를. 절대로 쓰면 안 되는 터가 어디냐 하더군요. 병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직관은 말을 이었다. 그래서 산맥이 끊기고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자리를 일러주었소. 기가 머물지 못하고 수기가 눌어앉는 곳이지요. 묘를 쓰면 안 되는 자리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곳이요. 병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럼 그 자리에 어머니를 묻도록 한 것이. 직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 말은 그게다요. 그 자리를 좋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소. 병호는 이를 악물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직관은 그런 병호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를 묻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병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급사, 장례가 이미 끝나 있던 일,
그 자리에 대한 의문까지. 직원은 한참을 듣고 난 뒤 낮게 말했다. 이 일은 내가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 터를 본 사람이라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닐 것이외다. 병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보다 땅을 더 잘 보는 이가 하나 있어. 터를 살피고 기운을 가늠하는 눈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라면 그 터의 속내를 단번에 알아볼 것입니다. 병호는 숨을 삼켰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직원은 산 쪽을 가리켰다. 산을 몇 곡에 넘으면 외딴 집 하나가 있습니다. 거길 찾아가 보시지요. 병호는 그 길로 직원이 일러준 산길을 올랐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깊은 산중 외딴 초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병호가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는데 끼익 문이 열리며 처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병호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봉분 앞에서 만났던 그 처녀 영순이었다. 선비님, 여긴 어찌 알고 오셨습니까? 병호는 숨을 고르며 답했다. 옆마을에서 이름난 직관이 일러주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곳에 오면 땅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분을 만날 수 있다 하더군요. 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시지요. 밖은 해가 지면 기운이 더 차집니다. 영수는 방 안으로 병호를 들였다. 아궁이에 불을 더 지피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먼 길 오셨으니 속부터 덮이셔야 합니다. 병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병호는 그동안의 일을 차분히 풀어놓았다. 첩 단양이 어머니를 오래 미워해왔던 일, 안방 자리를 꿰차고 싶어했던 일, 그리고 장례가 자신도 모르게 서둘러 치러졌던 일까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그 묘자리도 모두 마음에 걸립니다. 말을 마친 병호는 고개를 숙였다. 영수는 한동안 말이 없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3년 전 선비님 어머니가 묻힌 바로 그 자리에 제 아버지가 벼락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병호가 놀란 눈으로 영순을 바라보았다. 영수는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그 뒤로는 이 근처엔 발도 들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묘가 들어온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그럼 그 자리가 좋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으며 부정하지도 않았다. 일단은 묘자리부터 옮기셔야 합니다. 병호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묘를 옮겨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지금 묻힌 그 자리는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 터에 오래 두면 돌아가신 분도 편치 못하고 남은 사람의 기운도 눌립니다. 병호의 손이 떨렸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수는 조심스레 말을 골랐다. 병이 잦아지거나 하는 일마다 막히고 집안에 말 못할 탈이 이어집니다. 묘의 기운은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 먼저 닿습니다. 그럼 저에게도 이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미 기운이 조금씩 닿고 있을 겁니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터가 맞지 않으면 묘자리를 옮기는 것이 오히려 도리입니다. 이장을 한다 하여 불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드리는 일이지요. 병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부디 도와주십시오. 영수는 잠시 병호를 바라보다 짧게 답했다. 먼저 그 터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뒤였다. 영순과 병호는 이른 아침 산길에 올랐다. 해가 높이 뜨기 전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은 때였다. 이 시간에 보아야 터의 숨결이 가장 분명합니다. 영순의 말에 병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산자락 끝, 문제의 봉분이 있는 곳에 이르자 영순은 몇 걸음 앞서 멈추었다. 여기서부터는 발걸음을 가볍게 옮기십시오.
영수는 봉분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먼저 주변을 살폈다. 땅을 밟아보고 한쪽 무릎을 굽혀 흙을 쥐어보았다. 흙은 겉으로는 말라 있었으나 손바닥에 쥐자 금세 눅진함이 전해졌다. 역시 영수는 봉분 아래를 가리켰다. 산의 맥이 이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기가 내려오다 멈추었고 그 위에 물이 눌어 앉았습니다. 영수는 봉분 둘레를 반바퀴 돌며 말을 이었다. 묘자리는 산이 감싸고 물이 돌아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물이 모였다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병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혈이 맺힐 수 없는 자리입니다. 비유하자면 숨이 막힌 채 눌린 자리이지요. 어머니께서 이런 자리에 영수는 말을 끊듯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자리에 오래 두면 돌아가신 분도 편치 못하고 산 사람의 기운도 점점 눌리게 됩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자리에 더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묘자리를 옮기셔야 합니다. 병호는 봉분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병호가 집에 들어섰을 때였다. 안채 쪽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의 목소리와 단양의 웃음이 섞여 있었다. 병호는 대청에 오르려다 걸음을 멈추었다. 문득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밥을 먹다 갑자기 억 소리를 내고 그대로 넘어지셨다. 병호의 얼굴에서 기색이 사라졌다. 그는 말없이 마루를 지나 부엌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마침 집안 음식을 맡아 하던 여종 하나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있었다. 병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잠시 물어볼 것이 있다. 여종은 놀라 급히 고개를 숙였다. 예, 도련님. 병호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어머니께서 평소 어디 편찮아 보이신 적이 있었느냐? 여종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늘 정정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밭일을 살피셨고요. 병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렇다면 그날 저녁상은 누가 차렸느냐? 여종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눈길이 흔들렸다. 그게 잠시 머뭇거리던 여종은 이내 한숨처럼 말을 이었다. 그날 저녁상은 평소처럼 제가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양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병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여종은 말을 이어갔다. 마님께서 좋아하신다며 어탕을 끓여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상에 올리라 하였고요. 영감님께서는 평소 어탕을 입에 대지 않으셔서 아마 마님만 드셨을 것입니다. 여종은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병호의 시선이 안채 쪽으로 옮겨갔다.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병호는 말없이 다시 여종을 바라보았다. 이 사실을 아버지도 알고 계시느냐? 여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답했다. 그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여종이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단양 씨께서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제 이 집 안채는 자기 차지라 하셨고 다른 말이 새어나가면 집 밖으로 쫓아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병호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의심은 이미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병호는 해가 오르기 전 산길을 올라 영순의 집을 찾았다. 밤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영순은 마당 평상에서 약초를 손질하다 병호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선비님, 이른 시각에 웬일이십니까? 병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 낮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순이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병호가 낮게 말을 이었다. 어제 여종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첩단양이 가져온 어탕을 드셨다 하더군요. 그리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영수는 묻지 않았다. 다만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짧게 말했다. 그렇다면 묘자리도 죽음도 우연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호의 얼굴이 굳었다. 어찌 그리 악독한 짓을 하여 제 어머니를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허나 죄를 묻는 일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은 먼저 묘부터 옮기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선비님께도 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호는 숨을 삼켰다. 이장할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좋은 터는 제가 알고 있으니 거기로 옮기시지요. 더 나은 자리가 있다면 그곳으로 모셔주십시오. 평생 마음 편할 날 없으셨던 분을 마지막만큼은 편히 모시고 싶습니다. 며칠 뒤 영수는 마을에서 사람 둘을 불러 봉분 앞에 섰다. 삽이 들어가자 흙은 이상하리만치 눅눅했다. 조금 덮하자 고인 물이 스며나왔다. 이상하군요. 이 정도면 비 온 뒤도 아닐 텐데. 사람 하나가 중얼거렸다. 관이 드러났을 때 모두 말이 없어졌다. 관은 반쯤 기울어 있었고 아랫부분은 물에 잠겨 있었다. 영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짧게 말했다. 이 자리는 죽은 자를 눕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병호는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어머님, 못난 아들 용서하시옵소서. 영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산기슭으로 향했다. 그곳은 영순의 아버지가 생전에 사두었던 땅이었다. 뒤로는 산이 받치고 앞은 트여 막힘이 없었다. 물길은 멀리 흘러 머무르지 않았다. 영수는 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사람을 오래 품는 땅이지요. 관이 내려지고 흙이 덮였다. 병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은혜라 할 일은 아닙니다. 제 아버지 뜻에도 어긋나는 일은 아니지요. 그저 어머님께서 편안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비님 또한 그러하시기를요. 해는 조용히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장이 끝난 뒤로 신기하게도 병호의 몸은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 잠자리에 들면 밤마다 괴롭히던 꿈이 사라졌고 집안에 들어서도 이유 없이 가슴을 누르던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병호는 알았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수 없다는 것을. 해가 중천에 오른 시각, 병호는 안채로 들어섰다. 단양은 비단 저고리를 입고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얼굴이었으나 병호의 눈에는 그 미소가 유난히 차갑게 보였다. 병호는 얘를 차리지 않았다. 단양! 그 한마디에 단양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다. 아니, 병원이가 무슨 일로 이리 급히... 병호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어머니 묘를 옮겼소. 단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알게 되었소. 병호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 터는 절대로 묘를 써서는 안 되는 자리였지. 그 사실을 일러준 이는 다름 아닌 그대가 불렀던 직관이었소. 단양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르게 가셨다. 그대가 직관을 찾아 절대로 쓰면 안 되는 터가 어디냐 물었다지? 그곳이 내 어머니 묘자리가 될 줄은 끝내 숨긴 채 말이오. 단양은 입술을 달싹였으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부엌에 들러 어탕을 가져왔다 들었소. 단양의 손이 떨렸다. 그저 마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을 뿐이다. 허튼 억측으로 사람을 죄인 만들지 마라. 병호는 고개를 저었다. 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소. 어탕에다 대체 무엇을 넣은 것이오?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첩이라 하여 어머니께서 그대를 함부로 대하신 적은 없었소. 그런데도 어머님을 해하고 끝내는 그런 못쓸터에까지 묻을 생각을 하였단 말이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기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김영감은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김영감은 말없이 안채로 들어섰다. 그리고 단양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무겁게 물었다. 정녕, 병호의 말이 사실이더냐? 단양은 마루에 무릎을 꿇었다. 소인이 한순간
그릇된 마음을 먹었을 뿐입니다. 김영감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담뱃대를 바닥에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릇된 마음이라 내 안사람을 죽여놓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느냐? 김영감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높아졌다. 묘자리까지 꾸며 사람을 해치고도 이 집에 남을 줄 알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죄다. 사람을 가리지 못하고 그대 같은 여인을 집안으로 들인 내 죄다. 단양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날로 단양은 그 집안에서 내쳐졌다. 안채 출입은 물론 다시는 그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몸 하나뿐이었다. 김영감은 그 여인을 더는 집안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병호는 아버지 앞에서 차분히 말했다. 이 일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허나 다시는 이 집과 인연을 잇지 않게 하십시오. 김영감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병호는 다시 산을 찾았다. 새로 옮긴 어머니의 봉분 앞에 서서 조용히 절을 올렸다. 바람은 잔잔했고 그곳에는 이전의 눅진한 기운이 없었다. 병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산 아래로 내려오다 병호는 걸음을 멈추고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 자리에 말없이 서 있는 영순의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에는 더 묻지 않아도 될 이야기와 서로가 짊어졌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모든 일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갔다.